우리는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경쟁자들은 여전히 과거 수준이었습니다. 위기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준비입니다. 평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합니다. 대응 계획을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 위기가 오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해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실에 집중합니다. 소문이 아니라 팩트를 봅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대응 방안이 명확해집니다. 셋째, 장기 관점을 유지합니다. 위기는 지나갑니다. 영원한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 이후를 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침착함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서 단기적 반응을 합니다. 당장의 손실을 막으려 합니다. 비용을 급격히 줄입니다. 투자를 중단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위기 이후 성장 동력이 없어집니다. 침착한 사람은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다.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보는 관점이 결과를 만듭니다. 위기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능은 패닉입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달라야 합니다. 조직이 리더를 봅니다. 리더가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침착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반응 대신 이성적 대응을 합니다. 분석합니다. 옵션을 검토합니다. 최선의 수를 둡니다. 2000년 초반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기술주가 폭락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시장이 불확실하다. 기다리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기술 투자를 늘렸습니다. 연구 개발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3년 후 시장이 회복됐습니다. 확률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좋아 보인다. 저게 싫어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위험합니다. 감정은 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데이터를 모으십시오. 확률을 계산하십시오. 디덱값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하십시오. 감정이 저항할 겁니다. 무시하십시오. 장기적으로 확률이 이깁니다. 확률을 계산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감정이 자꾸 끼어듭니다. 괜찮습니다. 연습하십시오. 작은 결정부터 확률로 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큰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는 차갑게 계산합니다. 가난은 뜨겁게 느낍니다. 부자는 확률을 믿습니다. 가난은 감정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숫자가 답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공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틀렸습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판단력입니다. 셋째, 각 시나리오의 확률을 추정하십시오. 최선, 중간, 최악의 경우를 나누십시오. 넷째, 각 경우의 손익을 계산하십시오. 다섯째, 기대값을 구하십시오. 확률 곱하기 손익의 합입니다. 이것이 진짜 판단 근거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감정적 결정을 합니다. 이 사업이 멋있어 보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저 사업은 재미없어 보입니다. 하기 싫습니다. 위험합니다. 개인 취향이 회사 전략이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임스 사이먼스를 보십시오. 수학자였습니다. 헤지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입니다. 40년 동안 연평균 66% 수익을 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입니다. 그의 비결은 인간의 직관을 배제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거래합니다. 순전히 확률과 통계입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률이 돈을 법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보십시오. 이 회사의 본질 가치는 얼마인가? 지금 가격이 그보다 낮은가? 회복 가능성은 계산 결과 매수 신호면 삽니다. 두려움을 무시합니다. 카지노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습니다. 왜입니까? 감정으로 게임합니다.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배팅합니다. 지면 분합니다. 만회하려고 더 겁니다. 감정의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신사업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흥미로워 보여도 확률이 낮으면 안 합니다. 아무리 지루해 보여도 기대값이 높으면 합니다. 철저히 계산입니다. 감정은 속입니다. 희망은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리스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공포는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감정을 따르면 항상 늦습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 데이터를 모으십시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하십시오. 둘째, 변수를 나열하십시오.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으십시오. 성공 가능성이 몇 %인가, 실패하면 손실이 얼마인가, 성공하면 이익이 얼마인가. 기대값은 숫자로 봅니다. 감정을 배제합니다. 80년대 중반 반도체 사업이 적자를 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됐습니다. 임원들이 흔들렸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철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감정적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시장 성장률, 기술 격차, 축소 속도, 경쟁사 동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확률이 우리 편입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인간은 확률을 직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대부분 틀린다. 사람들은 확률 계산에 서툽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더 심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투자를 보십시오. 주식이 오르면 기뻐합니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더 삽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팝니다. 감정에 휘둘립니다. 돈을 잃습니다. 투자는 반대로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확률을 계산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기회가 있습니까? 왜 망설입니까? 리스크 때문입니까? 그 리스크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수치로 만들어 보셨습니까? 관리 방법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니라면 지금 하십시오. 리스크를 회피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착각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를 안 지는 것입니다. 시장은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뒤처지면 죽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회를 보는 눈을 치우고 싶습니까? 리스크를 공부하십시오. 리스크를 측정하십시오. 리스크를 측정하십시오.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보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기회가 보입니다. 리스크를 아는 자만이 진짜 기회를 잡습니다. 투자 회의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새로운 사업 제안이 올라옵니다. 어떤 임원은 흥분합니다. 대박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임원은 불안해합니다. 위험해 보인다고 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확률을 계산합니다. 어떤 것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계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때 리스크를 두려워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내줬을 겁니다. 리스크를 알았기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십시오. 둘째,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확률을 추정하십시오. 최악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넷째, 통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다섯째, 리스크를 줄일 방법을 찾으십시오. 분산, 핵지, 단계적 진입 방법은 많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리스크가 명확해집니다. 실패도 회사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합니다. 무제한 위험 감수는 도박이다. 리스크를 알아야 합니다. 측정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큰 기회는 큰 리스크와 함께 옵니다. 작은 리스크만 감수하면 작은 기회밖에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리스크를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과소평가합니다. 무모하게 덤빕니다. 망합니다. 둘째, 과대평가합니다. 겁을 먹습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법률 시스템의 차이, 문화적 장벽, 모두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를 봤습니다. 13억 인구 급성장하는 경제에 막대한 수요 리스크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어떤 것은 통제 가능했습니다. 어떤 것은 회피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찾습니다. 모순입니다. 기회와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곳에 기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이미 기회가 사라진 곳입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차별화가 불가능합니다. 안전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80년대 초반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모두가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크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리스크가 컸습니다. 실패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리스크 뒤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반도체는 미래의 쌀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핵심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수치로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결론은 할만합니다. 위험하지만 통제 가능합니다. 조급함은 독입니다. 빨리 결과를 내려고 하면 지름길을 찾습니다. 편법을 씁니다. 본질을 놓칩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합니다. 장기 경쟁력을 잃습니다. 장기 경쟁력을 잃습니다. 빠른 성공은 빠른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보십시오. 빠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맞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방향이 틀렸는데 빠르게 가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빨리 망하는 겁니다. 방향이 맞는데 느리게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남들보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결국 도착합니다. 반드시 도착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시간은 편입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도망칩니다. 안전한 곳에 머뭅니다.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결국 도착했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깊이 파면 됩니다. 계속 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15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임원들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도착한다고. 반도체는 미래의 산업이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이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 늦더라도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습니다. 방향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늦게 시작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일본의 실수를 보고 배웠습니다. 더 나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을 이해했습니다. 늦었지만 방향이 맞았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결과로만 평가하십시오. 과정은 참고만 하십시오. 이유는 듣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해결책만 요구하십시오. 실행만 보십시오. 이것이 변명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해결하십시오.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속도에 집착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봤자 더 빨리 망합니다. 70년대에 우리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세계 인류가 되겠다는 방향입니다. 느렸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부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조직이 무기력해집니다.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더 좋은 제품, 더 나은 서비스, 더 합리적인 가격. 이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왜 안 됐는지 설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변명과 설명은 다릅니다. 설명은 사실 전달입니다. 변명은 책임 회피입니다. 설명은 건설적입니다. 변명은 파괴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설명입니까? 변명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신 해결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으십시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으십시오. 통제 가능한 부분을 개선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지금 여러분 조직을 보십시오. 성과가 안 나올 때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환경 탓을 합니까? 조건 탓을 합니까?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조직의 변명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변명을 없애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 탓을 했습니다. IMF를 원망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한탄했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경쟁력은 더 약해졌습니다. 결국 사라졌습니다. 변명이 기업을 죽인 겁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착각합니다.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을 말하면 봐줄 거라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시장에는 정도 없습니다. 배려도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 있습니다. 제품이 안 팔립니다. 경영자는 설명합니다. 마케팅 예산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유통망이 약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몰라봤다고 합니다. 고객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경쟁사 제품을 삽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변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됐을 때입니다. 담당자가 보고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고객사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무엇인가 대답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교체합니다. 변명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있다면 즉시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실패를 교과서로 쓰는 방법입니다. 부자는 남의 실패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성공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선택하십시오.
교과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변명입니다. 시장 상황이 나빴다고 합니다. 환율이 불리했다고 말합니다. 경쟁사가 덤핑을 했다고 항변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시장은 듣지 않습니다. 시장은 결과만 봅니다. 팔렸는가, 안 팔렸는가, 이익이 났는가, 손해를 봤는가. 과정은 관심 없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97년 매환 위기가 왔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체질을 바꿨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 것, 새로운 기술을 무시하지 말 것, 경쟁자를 얕보지 말 것. 이 교훈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실패를 연구하는 것은 겸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실패를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무너진 기업의 역사를 추적하십시오.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찾으십시오. 둘째, 당시 경영진의 결정을 분석하십시오. 무엇을 놓쳤는지 파악하십시오. 셋째, 우리 조직에 같은 징후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성공 사례는 영감을 줍니다. 동기를 부여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는 생존법을 가르칩니다.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생존입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여러분, 업종에서 무너진 기업을 찾으십시오. 왜 무너졌는지 분석하십시오. 그 실패의 씨앗이 여러분 조직에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왜 무너졌는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의사결정이 느렸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패를 연구하면 적응력이 생깁니다.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코닥의 실패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력 사업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신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공 사례만 공부합니다. 하버드 케이스 스터디를 읽습니다. 성공한 CEO의 자서전을 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이 성공한 맥락과 여러분의 상황은 다릅니다. 복제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다릅니다. 실패의 원인은 보편적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산업에서나 반복됩니다. 오만, 안주, 변화, 거부, 느린 의사결정, 이것들이 기업을 죽입니다. 패턴을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집중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답을 아실 겁니다. 다만 결단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력은 누구나 합니다. 결단은 리더만 합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노력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한 번의 올바른 결단이 조직 전체의 수백 번 노력을 이깁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성공 사례만 봅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성공 사례는 교훈이 적습니다. 실패 사례가 진짜 교과서입니다. 성공은 운과 타이밍이 섞여 있습니다.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다릅니다. 실패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반복됩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일본 전자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모두 한때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결단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100번 노력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번 결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노력은 곱하기입니다. 결단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곱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습니까?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당장 멈추십시오. 결단을 내리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결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100번 노력해도 제자리입니다. 결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내려야 합니다. 시장이 변합니다. 기술이 바뀝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됩니다. 계속 결단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지쳐집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매일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주말도 반납합니다.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중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결단이 먼저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한 번의 판단이 수백 번의 노력보다 중요합니다. 결단은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노력은 선택된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결단을 회피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시간만 흐릅니다. 기회는 사라집니다. 기회는 사라집니다. 결단은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70%의 확신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30%는 실행하면서 채웁니다. 100%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다릅니다. 리더의 역할은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경쟁사의 제품입니까? 아니면 산업의 구조입니까? 경쟁사를 이기려고 애쓰고 있다면 틀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를 이기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현재 구조의 비효율을 찾아내십시오. 둘째, 그 비효율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식을 설계하십시오. 셋째, 조직 전체를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십시오. 말은 쉽습니다. 실행은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실패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기업은 시장을 지배합니다.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기업은 사라집니다.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구조를 이기든지 구조에 짓밟히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20년 후를 내다 보십시오. 우리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살아남습니다. 경쟁사를 이기려고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구조를 이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성공 사례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실패한 일본 기업들을 찾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분석했습니다. 왜 몰락하는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여기서 진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직된 조직, 느린 의사결정, 변화 거부, 이것들이 기업을 죽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에서 배우는 것은 적다. 생존자 편향에 빠지기 쉽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실패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명확합니다. 교훈이 분명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공 비결이 뭐냐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객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보십시오. 왜 망했습니까? 구체적입니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경쟁자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 교훈입니다. 기준은 제약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막는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준은 자유를 줍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알면 무엇을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기준을 만드십시오. 기준 없이 벌면 언젠가 잃습니다. 기준을 지키며 벌면 계속 쌓입니다. 부자는 기준으로 삽니다. 가난은 기회에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듣고 싶어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구합니다. 자서전을 읽습니다. 강연을 듣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 배움은 실패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말은 불완전합니다. 자기 경험을 미화합니다. 운의 역할을 축소합니다. 어려움을 과장합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한 것처럼 말합니다.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맥락이 다릅니다. 9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정점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본 경영을 배우려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고객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제품을 줄이나 매출이 떨어지지 않나 잡스는 확고했습니다. 기준에 맞는 것만 만든다. 결과는 각 제품이 완벽해졌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올랐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명확합니까?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습니까? 없다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만드십시오.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선을 그으십시오. 파타고니아를 보십시오. 아웃도어 의류 회사입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하지 않습니다. 성장 속도를 스스로 제한합니다. 기준을 지킵니다.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습니다. 고객이 신뢰합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기준이 경쟁력이 됐습니다. 코카콜라를 보십시오. 130년 넘게 청량 음료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업 기회가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음료 회사다. 이것만 한다. 집중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물론 코카콜라도 실수를 했습니다. 뉴코크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바꿨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십시오. 핵심 역량입니다. 둘째, 우리가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정하십시오. 금기사항입니다. 셋째, 의사결정 시 반드시 고려할 요소를 나열하십시오. 넷째, 이것을 문서화하십시오. 조직 모두가 알게 하십시오. 다섯째, 예외 없이 지키십시오. 한번 어기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기준은 편할 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지키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준 없이 확장합니다. 돈이 되는 것은 다 합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기준을 지켰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역량이 집중됐습니다.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기준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의 비밀은 좋은 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쁜 투자를 피하는 것이다. 기준이 나쁜 선택을 걸러냅니다. 실수를 막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준 없이 돈을 벌면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큰 실수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지금까지 번 돈을 날립니다. 기준이 이것을 막습니다. 우리 조직에도 투자 기준이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필요한 기술인가? 우리가 세계 3위 안에 들 수 있는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 보여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경쟁사가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을 선점합니다. 우리는 기준 때문에 망설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습니다. 잘못된 기회를 피한 겁니다. 기회가 오면 덤빕니다. 판단 없이 움직입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돈을 벌기 전에 기준을 만듭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은 하지 않을 것인가? 명확히 정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기회가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기준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70년대 후반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가 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금융업, 유통업, 돈이 될 것 같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권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혹이 컸습니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제조업을 한다. 기술 기반 사업을 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되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아깝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지식하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보고 라인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제야 안정됐습니다. 구조는 속도를 늦추는 것 같습니다. 관료주의처럼 보입니다. 착각입니다. 구조는 속도를 만듭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가게 합니다. 구조 없이 빠르게 가는 것은 통제, 불능입니다. 언젠가 벽에 부딪힙니다. 테슬라를 보십시오. 초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생산 목표를 못 맞췄습니다. 품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장에서 잤습니다. 영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생산 시스템이 체계화됐습니다. 공급망 관리가 정교해졌습니다.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확립됐습니다.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구조가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확장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하지만 구조를 먼저 만드십시오. 구조가 확장을 받쳐줘야 합니다. 구조 없는 확장은 모래성입니다. 파도가 오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단 돈을 법니다. 성과 평가도 투명했습니다. 구조가 확장을 받쳐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어떻게 됐습니다? 제프 이멜트 시대에 구조가 흐트러졌습니다. 금융 부문이 비대해졌습니다.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됐습니다. 금융위기 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조직을 보십시오. 확장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있습니까? 의사결정이 명확합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까? 재무 통제가 됩니까? 없다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고 구조를 만드십시오. 우버를 보십시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수백 개 도시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약했습니다. 각 지역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본사 통제가 안 됐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성희롱, 불법행위, 데이터 유출, CEO가 물러났습니다. 새 경영진이 왔습니다. 첫 일은 무엇이었습니다? 구조 정비였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세웠습니다. 당장 매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직원들이 불편해합니다. 관료적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구조가 없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구조란 무엇입니까? 첫째, 명확한 조직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의사결정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안건을 누가 결정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셋째, 재무관리 시스템입니다.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봐야 합니다. 넷째, 성과 평가 체계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명확해야 합니다. 다섯째, 커뮤니케이션 체계입니다.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입니다. 없으면 혼란입니다. 지위를 보십시오. 잭 웰치 시대에 엄청나게 확장했습니다. 금융, 미디어, 의료기기, 항공엔진, 사업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구조가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각 사업부에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1위 아니면 2위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매각이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구조 없는 확장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초기에 성공합니다. 투자를 받습니다. 급성장합니다. 인력을 늘립니다. 시장을 확대합니다. 구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문화라고 합니다. 자유롭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50명을 넘으면 필요합니다. 사업부가 2 이상이면 필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하면 필요합니다. 이때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릅니다. 앨런을 보십시오. 에너지 회사였습니다.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딩, 브로드밴드, 물사업, 악장의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각 사업부가 무엇을 하는지 본사도 몰랐습니다. 재무제표가 복잡해졌습니다.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회계 부정이 시작됐습니다. 2001년 파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파산이었습니다. 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듭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결정이 느려졌습니다. 중복 투자가 생겼습니다. 멈췄습니다. 확장을 중단했습니다. 구조부터 정비했습니다. 사업 부재를 도입했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필수였습니다. 구조가 없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 하지만 나쁜 구조는 좋은 전략을 죽인다. 아무리 전략이 훌륭해도 구조가 받쳐주지 못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유어크를 보십시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몇 년 만에 수백 개 지점을 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모두가 혁신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구조가 없었습니다. 재무관리 시스템이 엉망이었습니다. 비용 통제가 안 됐습니다. 의사결정이 CEO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확장만 했습니다. 결과는 무너졌습니다. IPO 직전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의 가치를 만드십시오. 시장은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역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치만 봅니다. 더 좋은 제품,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서비스. 이것만 요구합니다. 냉정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게임의 룰입니다. 시장의 본질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적응하십시오. 계속 가치를 만드십시오. 멈추는 순간 버림받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 가장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확장입니다. 매출이 늘어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신사업을 시작합니다. 조직이 커집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확장만 하고 구조는 그대로 둡니다. 작은 조직의 방식으로 큰 조직을 운영합니다. 80년대 후반 우리도 급성장했습니다. 사업이 다각화됐습니다. 조직이 위대해졌습니다. 시장의 냉정함을 모르면 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시장은 듣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가치만 평가합니다. 가격만 비교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착각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충성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위험합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바로 갈아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기업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쁩니까? 관심 없습니다. 내부 사정이 어렵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까? 안 됐습니다. 시장은 결과만 요구합니다. 시장의 냉정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현실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대응하십시오. 시장이 원하는 것을 만드십시오. 빠르게 적응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시장은 관심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제공하는지만 봅니다. 과거의 성공에 기대지 마십시오. 시장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과거의 공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제공하는가만 봅니다. 어제의 영광은 오늘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90년대 후반 우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30년 넘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이었습니다.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무 구조가 어떤가만 물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습니까? 유동성은 충분합니까?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 문제가 있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냉정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시장은 기계적입니다. 수요와 공급만 봅니다. 효율성만 평가합니다. 생존과 도태를 결정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이해부터 하십시오. 고객과 대화하십시오. 현장으로 가십시오. 데이터를 분석하십시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이케아의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를 보십시오. 가구 디자인을 결정할 때 고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봤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평판 포장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혁신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냥 예쁜 가구를 만들었을 겁니다. 남들과 똑같았을 겁니다. 이해가 차별화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혁신을 낳았습니다. 빠른 실행은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갑니다. 빠른 이해는 올바른 방향으로 확실하게 갑니다. 어느 것이 낫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항상 예외 없이 경영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노력하면 보상받을 거라고 여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원이 낭비됩니다. 직원들이 지칩니다. 이해하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나중에 10배로 보상받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한 번에 성공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10번 시도해도 실패합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 단계를 거칩니다. 고객 인터뷰,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실행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답답해했습니다. 너무 느리다고 했습니다. 경쟁사가 앞서간다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결과는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제 작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개발 기간이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본질을 이해하면 해결책이 명확해집니다. 표면만 보면 임시 방편만 나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해의 깊이가 솔루션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 조직을 보십시오. 이해 없이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멈추십시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 없는 실행은 위험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겁니다. 멈춰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원을 허비합니다.
자원을 허비합니다. 80년대 후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팀이 구성됐습니다. 일정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6개월 후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팀원들이 고객의 진짜 니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표면만 봤습니다. 빨리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6개월이 날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실행 전에 이해가 먼저라는 것을,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가 선행되면 실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천재도 이해를 우선합니다. 이해하면 해결은 쉽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하고 봅니다. 부딪혀 봅니다. 시행착오로 배웁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빨리 망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면 천천히 이깁니다. 어느 쪽이 낫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십시오. 재능을 탓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학벌이 부족하다고 여깁니까? 변명입니다. 판단력을 키우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결정하십시오. 크든 작든 판단을 내리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수정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됩니다. 판단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스스로 강해집니다. 재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판단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재능은 타고나지만 판단력은 만들어집니다. 재능은 운이지만 판단력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키우기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움직입니다. 빠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입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실행은 미덕입니다. 중요한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자만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데이터를 무시합니다. 직관을 과신합니다. 큰 실수를 합니다. 재능이 독이 됩니다. 판단력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수정합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판단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많이 결정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결정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판단력이 늘어납니다. 둘째,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옳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틀린 판단을 분석하십시오. 왜 틀렸는지 파악하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의 판단을 연구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보십시오. 패턴을 찾으십시오. 재능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판단력이 결승점을 정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명문대 출신입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망합니다. 왜입니까? 판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봤습니다. 학벌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출란 재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합니다. 왜입니까? 판단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70년대 우리 조직에는 엘리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습니까? 올바른 판단의 축적입니다. 매 순간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했습니다. 재능은 타고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력은 다릅니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판단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과거 선택을 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해야 합니다. 가면서 고치십시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개선했습니다. 갤럭시 S, 갤럭시 S2 점점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면 시장을 놓쳤을 겁니다. 아이폰이 독점했을 겁니다. 우리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빨리 움직인 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시장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전체 화면 터치가 답이라고, 키보드는 필요 없다고, 블랙베리의 고민은 무의미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십시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70%면 충분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시장에 내놓으십시오. 반응을 보십시오. 빠르게 개선하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장은 무자비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가 덜 됐어도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경쟁사가 먼저 출시합니다. 시장을 가져갑니다. 70% 완성도면 충분합니다. 시장에 내놓으십시오. 고객 반응을 보십시오. 개선하십시오. 매입하십시오. 이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100%를 기다리면 영원히 못 냅니다. 속도와 완성도는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둘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빠르게 갈 것인가, 완벽하게 갈 것인가. 시장은 빠른 것을 선택합니다. 완벽한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느린 의사결정보다 낫다. 대부분의 결정은 되돌릴 수 있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지 마라.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십시오. 우리가 갤럭시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빨리 대응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빨리 냈습니다. 첫 갤럭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보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있었습니다.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먼저 움직입니다. 고객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술이 진화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동안 세상이 변합니다. 준비가 끝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90년대 초반 LCD 기술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 샤프가 움직였습니다.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70% 준비되면 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따라잡았습니다. 편집증 환자만이 살아남는다. 항상 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긋하게 쓰면 죽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완벽주의에 빠집니다. 제품을 계속 다듬습니다.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디자인을 다시 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빠르게 실행합니다.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십시오. 사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우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시장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기회가 와도 못 봅니다. 남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만 합니다. 왜 나는 못 봤을까? 후회합니다. 당연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사고를 준비하십시오. 매일 배우십시오. 트렌드를 연구하십시오. 다른 산업을 보십시오. 질문을 만드십시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보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는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사고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보입니다. 준비 없이는 평생 기회를 못 봅니다. 선택하십시오. 많은 경영자들이 착각합니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둘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고객의 불편은 무엇인가? 경쟁자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기회를 포착하게 합니다. 질문 없이는 답도 없습니다. 셋째,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존 생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유연한 사고가 기회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는 하드디스크 시대였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비쌌습니다. 용량도 작았습니다. 대부분은 틈새 시장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기지가 늘어나면, 전력 소비가 중요해지면, 속도가 더 필요해지면 플래시 메모리가 답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플래시 메모리가 주류입니다. 준비된 사고가 기회를 받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봐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망설입니다. 기회가 지나갑니다. 준비된 사람은 즉시 움직입니다. 이것이 기회를 보게 합니다. 70년대 중반 전자산업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기업은 가전제품만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부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까지 봤습니다. 왜 우리만 반도체를 봤습니다?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기술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화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도체가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고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기회가 보였습니다. 준비된 사고가 있어야 기회를 인식합니다. 준비 없이는 기회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했을 텐데. 거짓말입니다. 그때도 정보는 있었습니다. 신호는 있었습니다. 못 본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속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공부합니다. 시장 트렌드를 추적합니다. 다른 산업을 연구합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이것이 기회를 보는 눈을 만듭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방향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십시오. 유행만 쫓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사 하는 것만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멈추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유행은 파악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만의 길을 설계하십시오. 차별화를 만드십시오. 유행은 따라가되 방향은 설계하십시오. 이것이 생존법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운으로 생각합니다. 우연히 만난다고 믿습니다. 타이밍 문제라고 여깁니다. 틀렸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앞에도 기회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못 봅니다. 같은 시장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고의 준비 상태입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가? 어떤 지식을 축적했는가?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십시오. 경쟁 우위를 구축하십시오.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이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마트폰 자체는 유행이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스마트폰을 만들지는 우리가 설계했습니다. 큰 화면, 높은 성능, 프리미엄 디자인, 이것이 우리 방향이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방향이었습니다. 갤럭시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유행을 따르되 방향은 우리가 설계했습니다. 방향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10년 후를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싶은지 상상하십시오. 둘째, 우리만의 강점을 확인하십시오. 남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셋째, 고객의 깊은 니즈를 찾으십시오. 표면적 요구가 아닙니다. 근본적 욕구입니다. 넷째, 경쟁자들이 가지 않는 길을 찾으십시오. 빈 공간을 찾으십시오. 유행은 참고했지만 방향은 독자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경쟁은 패자를 위한 것이다. 남의 방향을 따라가면 2등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방향을 설계해야 1등이 됩니다. 유행을 참고하되 방향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행만 쫓아갑니다. 인공지능이 뜬다. 우리도 합니다. 메타버스가 대세다 뛰어듭니다. 친환경이 트렌드다 동참합니다. 방향은 없습니다. 그냥 남하는 대로 합니다. 차별화가 생길 리 없습니다. 반대로 유행을 무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고 고집합니다. 시장 변화를 거부합니다. 고객 니즈를 외면합니다. 고립됩니다. 도태됩니다. 이것도 실패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유행은 민감하게 파악하십시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십시오. 이것은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독자적으로 설계하십시오. 우리만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판단의 깊이가 결과의 크기를 정합니다. 얕게 보면 작은 결과만 나옵니다. 깊게 보면 큰 결과가 나옵니다. 선택하십시오. 경영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과 방향입니다. 유행은 시장이 만듭니다. 방향은 우리가 만듭니다. 유행은 따라가야 합니다. 방향은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표류합니다. 유행을 무시하면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안 만드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유행만 쫓아가면 방향을 잃습니다. 남들 하는 것만 따라합니다.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80년대 후반 일본식 경영이 유행이었습니다. 평생 고용, 연공서열, 합의제 의사결정 모두가 배우려 했습니다. 우리도 연구했습니다. 좋은 점을 가져왔습니다. 품질관리, 현장 중심 사고, 유행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중시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원했습니다. 성과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식과 달랐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보고서만 읽지 말라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라고 합니다. 고객을 만나라고 합니다. 공장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직접 보고 느껴야 깊은 판단이 나옵니다. 한 임원이 신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 조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장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직접 고객을 몇 명이나 만났느냐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만 봤다고 했습니다. 반려했습니다. 다시 나가라고 했습니다. 고객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석 달 후 돌아왔습니다. 결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장이 생각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깊이 보니 문제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깊은 판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판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표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분석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깊이 파십시오. 본질을 보십시오. 시간을 쓰십시오. 에너지를 쓰십시오. 예, 고통스럽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찾으십시오. 셋째, 반대 의견을 찾으십시오. 자기 생각에 도전하십시오. 틀렸을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넷째, 현장으로 가십시오. 직접 보십시오. 데이터만 보지 마십시오. 다섯째, 시간을 두고 생각하십시오.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마이클 버리를 보십시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깊이 팠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증권 수천 권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부실 대출이 가득했습니다. 남들은 신용등급만 봤습니다. AAA 등급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벌이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개별 대출을 확인했습니다. 무직자에게 빌려줬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공매도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얕은 판단은 남의 말을 믿습니다. 전문가를 믿습니다. 신용 등급을 믿습니다. 편합니다. 하지만 남들과 같은 결과만 나옵니다. 깊은 판단은 직접 확인합니다. 의심합니다. 검증합니다. 시간이 듭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깊이를 만듭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컨설팅 회사들이 분석했습니다. 리스크가 크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법률 시스템, 미비, 문화적 차이, 표면적 분석이었습니다. 직접 갔습니다. 몇 번이고 방문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시장을 걸었습니다.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깊이 봤습니다.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성장, 잠재력, 배고픈 시장, 교육, 열정. 기회가 리스크를 압도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대규모로 투자하겠다. 주변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깊이 봤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중국이 최대 시장 중 하나가 됐습니다. 깊은 판단이 만든 결과입니다. 판단의 깊이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왜라고 5번 물으십시오. 표면적 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계속 파십시오. 근본 원인을 찾으십시오. 둘째,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일본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느렸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스매치가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일본 기업의 합의 문화로는 어렵습니다. 기회가 보였습니다. 남들은 못 봤습니다. 표면만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깊이 봤습니다. 구조를 봤습니다.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반도체를 하겠다. 결과는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판단의 깊이가 만든 결과입니다. 표면적 사고는 표면적 결과를 낳는다. 깊은 사고는 깊은 결과를 낳는다. 명확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답을 찾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남의 분석을 읽습니다. 편합니다. 하지만 남들과 같은 수준입니다. 차별화된 판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깊은 판단을 하려면 직접 봐야 합니다. 1차 자료를 봐야 합니다. 현장에 가야 합니다. 당사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봐도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잃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단의 깊이입니다. 표면만 보는가, 본질을 꿰뚫는가. 이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얕은 판단은 쉽습니다. 빠릅니다. 보이는 것만 봅니다. 들리는 것만 듣습니다. 편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작습니다. 남들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차별화가 없습니다. 평범한 결과만 나옵니다. 깊은 판단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큽니다. 남들과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차별화가 생깁니다. 탁월한 결과가 나옵니다. 80년대 초 반도체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강하다, 기술 격차가 크다, 자본이 많이 든다. 표면적 분석이었습니다.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봤습니다. 교훈이 분명합니다.
핵심 역량을 외줘주면 안 된다. 디지털 전환은 직접 해야 한다. 남에게 의존하면 통제권을 잃는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 배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 스토리입니까? 자기계발서입니까? 시간을 바꾸십시오. 실패 사례를 연구하십시오. 망한 기업의 부검 보고서를 보십시오. 여기에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레만 브라더스를 보십시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과도하게 투자했습니다. 레버리지가 30배를 넘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됐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버리지의 위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탐욕의 대가, 성공한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보다 훨씬 교훈적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동기를 얻으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실패한 이유를 파십시오. 왜 무너졌는지 분석하십시오. 여기에 생존의 비밀이 있습니다. 둘째, 당시 경영진의 발언을 찾으십시오. 무엇을 생각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돈이 새나갔는지 보입니다. 넷째, 직원 인터뷰를 찾으십시오. 내부자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우리 조직과 비교하십시오. 같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시어스를 보십시오. 125년 역사의 유통제국이었습니다. 온라인 전환이 늦었습니다. 매장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줄였습니다. 서비스가 나빠졌습니다. 고객이 떠났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성공한 아마존의 말 고객 중심이라고 합니다. 장기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어스의 실패가 더 구체적입니다. 비용 절감만 하면 안 된다. 투자를 멈추면 죽는다. 명백합니다. 토이즈러스를 보십시오. 장난감 유통의 제왕이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아마존에 맡겼습니다. 의존했습니다. 자체 역량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구글이 매입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놓쳤습니다. 왜입니까? 자만했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성공한 구글에게 물으면 검색 알고리즘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야후의 실패가 더 교훈적입니다. 자만하지 마라. 변화를 받아들여라. 인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실질적입니다. 블록버스터를 보십시오. 비디오 대여 업계 1위였습니다. 넷플릭스가 나타났습니다.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을 무시했습니다. 2년 후 파산했습니다. 명확한 교훈입니다. 성공한 넷플릭스의 말 고객 편의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술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의 실패가 더 강력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무시하면 죽는다. 경쟁자를 얕보면 망한다. 첫째, 망한 기업의 타임라인을 만드십시오.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추적하십시오.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페이스를 보십시오. 한때 소셜미디어의 왕이었습니다. 페이스북보다 사용자가 많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왜입니까? 기술 부채를 방치했습니다. 사이트가 느려졌습니다. 사용자 경험이 나빠졌습니다. 명확합니다. 성공한 페이스북에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혁신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마이스페이스의 실패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기술 부채를 쌓으면 안 된다. 사용자 경험이 최우선이다. 구체적입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실패 사례 연구를 필수로 합니다. 신입 임원이 들어오면 망한 기업들의 케이스를 공부시킵니다. 왜 무너졌는지 분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같은 징후가 있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성공 사례는 영감을 줍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는 생존법을 가르칩니다.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어느 것이 더 실용적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야후를 보십시오. 인터넷 초창기의 거인이었습니다.